우리 증시에서 제일 잘 맞는 전략은 바이 더 딥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딥이 나올 때 사는 건데 폭락할 때? 우리가 작년부터의 조정장은 주식의 조정이라기보다는 채권의 폭락이었다고 봐요, 저는. 자산 자체는 국채이기 때문에 만기에 불일치 문제가 있는 거지 이게 금위기처럼 그냥 막 붕괴되고 이런 시나리오는 아니라는 거고요. 크레딧 스위스의 리스크는 실적 악화가 근본 원인이었던 거예요. 실적 악화가. 실적 악화. 오늘 모신 분은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테일 사업부 대표시죠. 윤지호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축하드립니다. 사람들이 오해하시는 대표는 사장이 아닙니다. 그냥 그냥 뭐 사업부 맡고 있는 정도니까요. 뭐 사장이보다 아직까지 직장생활 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네. 자, 이번에 또 한국형 탑다운 투자 전략 해가지고 이건 직접 그러니까 리서치하고 같이 쓰신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작년에 이제 워낙 센터장을 오래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저보다 뛰어난 친구들이 이제 맡아야 될 때가 왔고, 그래서 제가 같이 해왔던 오래전부터 했던 동료들한테 야, 나 이제 좀 그만할 할 수도 있는데 마지막으로 같이 책 한 권 쓰자. 그러니까 이게 썼던 이유는 책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좀 뻘쭘하지만, 그러니까 같이 이거 쓴 친구들이 오랫동안 저와 같이 일했던 친구예요. 하나투자증권 때 만나서 제가 신입사원 받아가지고 이베스트 옮길 때 같이 와주고 다 이랬던 친구인데 그냥 오늘도 아마 그 얘기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뭐 책을 얘기한다기보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접근하는 방식이 이러이러한데 이러이러한 방식에 따르면 접근에 따르면 저희들은 그렇게 뭐 투자를 두려워할 시기는 아니라 저희들은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작년 한 가을서부터는 좀 그런 시기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그렇게 보는 것을 판단하려면 뭐 우리가 마음을 다스리고 이런 거는 다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다스려지지가 않죠. 그리고 우리가 데이터에 의존해서 우리가 주식시장이라는 게 굉장히 순환 원처럼 움직인다는 사고를 갖고 있으면 우리가 이제 좀 확률이 높은 순간, 그러니까 확률이 높다는 건 뭐냐면 견딜 수 있는 구간이 있고 못 견디는 구간이 있거든요. 그렇죠. 저희들은 지금도 견딜 수 있는 구간이라 보고 있어요. 그래서 네. 좀 그렇게 보는 것들 오늘 데이터 몇 가지 드리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셨는데 정말 지금이 투자할 만한 시기냐에 대해서 요즘 많은 분들이 고민이 많아요.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 한 일주일 전까지는 한 일주일 열흘 전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좋았으니까 시장이 그 이후로 그냥 뭐 안 좋아지면서 지금 막 그 은행의 파산, 미국서부터 SVB 파산이니 그다음에 또 CS 문제가 터지면서 어이구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야? 다들 이제 오히려 이제 공포에 빠지는 거죠. 지금 이 상황, 그러니까 너무 극단적으로 흐르는 변동성, 이 변동성이 극단적인데 어떻게 보세요? 이 변동성이 주가잖아요. 주가는 원래 그냥 이런 거다. 요즘은 더 너무 심하고요. 사실 이 정도는 저도 상상을 못 하겠어요. 뭐 하루 오르고 하루 폭락하고 막 이러는데 주가는 원래 이렇게 널뛰입니다. 널뛰는데 근데 가치는 변화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건 뭐냐면 느리게 변하는 가치 대비해서 가격이 널뛰기 할 때가 어쩌면 좋은 기회죠. 그러니까 한국 증시에서 가장 잘 맞는 전략이 뭐냐? 제가 이 책에서 나중에 했던 전략 중에 하나인데 제가 내린 결론은 바이홀드 이런 것도 중요하죠. 좋은 성장주를 잡아가지고 그냥 들고 가서 10년, 20년 있으면 좋은 전략이 있죠. 근데 참 그 종목 고르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그럼 우리 증시에서 제일 잘 맞는 전략은 바이 더 딥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딥이 나올 때 사는 건데. 폭락할 때. 그렇죠. 이제 폭락의 정도에서 의견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금융위기냐?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이 금융위기로 갈 거냐? 아니면 금융위기 정도가 아니다. 금융위기 정도가 아니라 보면은 현재 리스크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식을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거고 아니야. 너 윤주호 당신이 틀렸어. 이건 금융위기 정도야. 이렇게 본다면 아마 주가가 더 많이 망가지겠죠. 근데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그럼 그걸 어떻게 가능하냐. 데이터에 의존해서 판단해야 된다는 보는 거고요. 그런 것들 좀 그림 저도 몇 개 가져와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한번 해주시죠. 뭐 제목은 뭐 예기치 않은 리스크. 저도 이렇게 갑자기 SBB 전 몰랐어요. 은행이 있는지도 지났는데 이제 이 그림을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좀 옅은 색의 파란 선이 채권의 변동성이에요. 네. 아래가 주식의 변동성, 빅스고 위가 부브라는 겁니다. 여기서 뭘 말씀드리고 싶었냐면
금융위 때는 채권과 주식의 변동성이 똑같이 엄청나게 커졌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부터의 조정장은 주식의 조정이라기보다는 채권의 폭락이었다고 봐요, 저는. 그렇죠. 그러니까 금리가 인상되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에 저도 놓쳤던 게 항상 이렇게 자기 반성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저는 금리가 그렇게 단기간 내에 연준에서 금리 올릴지는 상상도 못했어요. 물론 놓친 부분이 있지만 이와 같은 채권의 변동성이 폭발을 했다는 거는 다시 말해서 금리의 상단이 나왔다는 말을 확률이 높거든요. 네.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극단에 갔을 때 어쩌면 주식시장의 주가 바닥이 나오듯이 결국 이 장의 핵심은 주식시장이 아니라 채권시장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문제도 결국은 채권시장이 금리가 너무 올라가니까 채권 가격이 폭락하면서 소위 SVB 같은 경우에도 미국채에서 그 안전하다는 미국채에서도 그렇죠. 손해를 본 거잖아요.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단어는 뭐냐면 극단이라는 단어예요. 극단. 그러니까 채권 시장의 변동성이 극단에 왔고 이제 이 변동성이 줄어든다. 다른 말로 하면 채권이 막 커지는 게 막 변동성이 커지는 게 아니라 좀 금리가 내려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 국면에서 과연 주식시장이 붕괴될까? 주식시장은 이번에 변동성이 크지 않았어요. 그래요? 이 아래가 주식시장의 변동성이잖아요. 우리가 뭐 들은 뉴스로는 이 은행주들 네. 미국의 은행주도 뭐 20% 폭락했느니 뭐 15% 폭락했느니 이런 얘기를 자꾸 들어가지고 네. 엄청 빠진 것 같은데. 근데 VI 빅스를 보면 은행은 좀 이제 그랬지만 은행도 이제 뭐 여러 가지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이 극단에 왔던 채권 시장을 감안하면 항상 제가 주식시장은 항상 가격이 일단 극단과 극단을 순환하는데 저희가 이제 한국형 탑다운 투자 전략이라는 책에서도 계속 강조하는 건 그거예요. 이 극단에 갔을 때가 좀 기회인데 그게 자주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극단은 자기가 그렇게 기다린다고 오는 것도 아니고 알 수도 없어요. 그게 그때 범위가 다 다르니까. 근데 분명한 거는 이런 거죠. 극단이 이제 어쩔 때가 위험한 거냐? 어쩌면 우리가 2021년 봄에 모든 게 좋아 보일 때가 제일 위험한 거예요. 삼성전자가 미래가 너무 밝아 보였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당시에 경기도 너무 좋았고, 그랬죠. 기업의 방향성도 너무 좋았고, 수급도 막 걔네들이 열심히 뭐 주린 시대가 왔다고 돈이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주식시장에 좋은 얘기만 하면 열광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 막 온갖 스타가 탄생했었죠. 그리고 그 당시 유튜브 채널도 엄청나게 성장이 했었죠. 그렇죠. 근데 그때가 제일 위험한 때였죠. 사실은 호황기 때가 전망이 긍정적이고 뭐 모든 게 다 좋아 보이고 좋았는데 투자자들은 굉장히 낙관적이고 자신감이 넘치고 매수에 적극적이지만 사실 그때가 가장 리스크가 큰 시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환론적 사고로 접근할 때는 이럴 때가 두려운 거고 지금은 어떻죠? 전망이 부정적이죠. 뭐 부정적인 걸 좋아한다는 거는 뭐 이게 제가 이제 이렇게 채널 올 때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얘기보다는 좀 부정적이고 지금도 뭐 위기가 터질 것 같다 얘기하면 굉장히 조회수가 늘지 않을까.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줄 때 좋아하니까. 그렇죠. 근데 주식시장의 승자가 굉장히 소수거든요. 그러니까 듣고 싶은 내한테 듣기 좋은 말은 사실은 투자에 큰 도움이 안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을 대변하는 얘기는 내가 뭔가 거슬리는 말이 어쩌면 좋을 수 있는데 여하튼 이때는 비관적이고 낙담하고 매수에 굉장히 무관심하고 다 팔고 나가고 싶어 하는데 사실 이때가 리스크가 제일 적고 예상 수익은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걸 뭐 하워드 막스 책을 빗대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게 결국 이렇게 계속 도는데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 중에 얼마 전에 경향신문에 제가 칼럼을 계속 쓰는데 나의 아저씨라고 혹시 들어가 보셨습니까? 봤어요. 마지막 장면에 이제 우리 내가 좋아하는 그 소위 그 아이유가 이제 뭐 주인공인데 하여튼 떠나면서 뭐 저 그러잖아요. 뭐 편함에 이르렀는가 했더니 지안이 네 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보통 편안이라는 단어는 불편하지 않은 거, 그러니까 굉장히 마음이 평온한 걸 편안이라 생각하는데 사실 주식시장이 어려운 게 이거예요. 주식시장에서 편안하다는 거는 편 안 하는 거는 굉장히 부정적 시각이 많고 주가가 빠져 있을 때가 편안한 거예요. 바이더딕 같은 때 상황이죠. 이게 제가 이제 저 책을 쓰면서 한국형이라는 단어를 썼던 이유가 뭐냐면 사실 그럴 때 잘하지 않으면 그럴 때 보통 나쁜 말로 말하면 그냥 팔고 떠나고 싶어질 때가 한국 증시에 걸리기 시작하면
굉장히 손실폭이 커진다는 거죠. 내가 테스트를 해봤었는데 하여튼 그래서 뭐 이렇게 뻔한 얘기지만 그래서 뭐 책 표지를 넣어놨지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이 말이에요. 오늘도 이제 제가 가끔 그래요. 주희한테 뭐 친구나 뭐 이럴 때 야, 이렇게 변동성 거기다 주식 너무 어렵다. 일단 변동성장에서도 굉장히 뭔가 굉장히 뭐 전일 미국 진짜 폭락했거나 뭔가 되게 불안정해 보이고 그리고 길게 봤을 때도 뭔가 굉장히 안 좋은 뉴스가 나왔을 때 이번처럼 이럴 때가 좀 상대적으로 유용한 구간입니다. 일단 전제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금융위기로 전이가 되지 않는다면 그 데이터를 이제 오늘 같이 얘기할 거예요. 금융위기로 가면 이게 아니라 딥이 훨씬 깊을 거로 보세요. 그것도 틀린 제가 뭐 정답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럼 저는 그렇지만 뭐 그런 경우에도 이 정도 어느 정도 레벨에서 사놓으면 고생은 하지만 그 이상은 옵니다. 근데 제일 위험한 순간은 좋아 보일 때라는 거예요. 일단 그것만 피해도 매우 괜찮습니다. 주식 투자는. 그래서 이제 그런 데이터를 좀 보려고 하는데 사실 이거 보면 이제 아까 방금 전에 저희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야 이게 이제 시작 아니야? 미국의 CDS 보니까 뭐 그렇죠. 이제 뭐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죠. 근데 이게 왜 올라갈까요? 그러니까 뭔가 불안하고 걱정하고 위험을 좀 전가시키고 싶으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그 출발점이 뭐냐면 시작은 이거였어요. SBV라는 은행이에요.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여기서 뭐 다들 갑자기 이거에 대한 전문가들이 확 생기는 겁니다, 지금. 네. 제가 주목하는 건 뭐냐면 하여튼 여기에는 예금 비중이 리테일 예금, 개인 예금이 7%밖에 없다는 거예요. 많지가 않네요. 많지 않은 게 아니라 매우 적은 거죠. 그러니까 개인은 없는 거예요. 그냥 소위 실리콘밸리에 성장하면서 같이 이게 이제 좀 미국의 어떤 빅테크가 성장할 때 또 스타트업이 성장할 때 급성장했는데 사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스타트 업계가 굉장히 힘들어졌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스타트업이라는 게 돈을 못 벌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그러니까 수출 펀딩을 하거나 그래가지고 그 돈으로서 유지를 해가야 되는데 상장도 안 되고 그러니까 돈을 뺏은 것 같아요. 계속. 물론 우리가 모르는 실리콘밸리 은행에서 SBV에서 보통 그런 데 투자를 잘못해서 또 뭔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여하튼 중요한 거는 이 은행이 결국 불일치 때문에 생겼는데 어떤 불일치냐? 은행이라는 게 그래요. 그러니까 은행의 부채는 뭘까요? 예금이죠. 예금. 그렇죠. 이게 참 이게 개인과 다른 거예요. 부채를 빨리빨리 달라고 해서 생긴 문제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건 금융위기가 본질적으로 다르죠. 금융위기는 뭐였죠? 예금의 문제가 아니라 자산에 뭐가 있냐면 채권이나 대출이나 뭐 파생 상품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파생 상품이 부실화되면서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게 그때는 자산 자체는 국채이기 때문에 만기에 불일치 문제가 있는 거지 이게 금위기처럼 그냥 막 붕괴되고 이런 시나리오는 아니라는 거고요. 뭐 너무 다 들은 거겠지만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죠. 이게 채권이라는 게 지금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아마 은행권들이 유가지급 미실현 소액이다. 이게 뭐냐면 뭐 갖고 있는 자산이 알고 보면 손실이 이렇게 많이 났다는 거죠. 그죠. 그 안전자산으로 채권을 들고 있어도 그렇죠. 미국 국채를 원래 그거를 갖다 매핑해가지고 좀 뭔가 해칭을 걸어야 되는데 SBB는 미스테리예요. 그걸 어떻게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조사하니까 이제 나오겠죠. 그래서 걱정은 뭐 제가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항상 미래는 알 수 없으니까 조사를 했더니 안에 엄청난 부실이 다른 게 있을 수도 있겠죠. 제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여하튼 이것만 놓고 봐도 SBB가 이거거든요. 실질적으로 미실현 손실을 감안하면 자본이 이렇게 없었어요. 줄 돈이 없었던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다른 걸 비교해보면 이 은행이 유독 심했죠. 그러네. 그러니까 모든 은행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당연히 금융주가 제일 안 좋은데 뭐 이런 생각도 역발상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 증시에서 가장 어려운 투자 중에 하나가 소위 은행주 가치 투자거든요. 그렇죠. 은행주 초보자분들 이렇게 하시면 싸 보여 사놓으면 진짜 괴롭거든요. 은행주야말로 바이더 딥 할 때 사놓으면 이 금융위기만 안 가면 또 배당 수익률이 벌써 은행에 따라서 뭐 8% 9% 나오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드린 거예요. 이게 뭔가 이게 모든 은행에 해당되는 어떤 파생 상품이 뭐가 터진 거냐.
아직까지는 그게 안 보이거든요. 이거는 근데 다른 문제가 또 생겼어요. 사실 이것도 있었는데 어제는 정말 두려웠죠. 모든. 그러니까 CS 아니 그리고 그 이게 이제 저녁에 저도 한 8시 반, 9시 한 요 무렵에 이렇게 카톡을 받은 것 같은데 이게 전달이 되면서 루머가 이게 커지는 거야. 짧게 전달하다 보니까 CS 부도. 저도 그때 저녁을 먹고 있었거든요. 저녁 먹고 일식집에서 갑자기 동일했네요, 대표님이랑. 저도 문자가 와서 이게 뭐지? 그래서 난 진짜 이거 리만이잖아요. 그렇죠, 리만. 덩치가 너무 크니까. 아까 이제 SVB 같은 경우에는 자금의 미스 매칭이었잖아요. 네. 예금과 이쪽에. 근데 이거는 사실 이 크레딧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번부터 대단히 말은 계속 안 좋았어요. 계속 이렇게 자세히 줄고 있었죠. 뭐 우리 다 아는 게 뭐죠? 아케고스 있었잖아요. 빌황 그거 터졌었죠. 그렇죠. 뭐 보면은 그리고 여기는 자산 보면 이렇게 또 SVB랑은 완전히 다른 사태거든요. 이제 다음 그림을 이제 보면 크레딧 스위스 때문에 사실 저도 오늘 아침에 뭐 우리 담당하는 제가 지금은 거기 안 있지만 우리 전배승 이코노미스트 뱅킹 담당자랑 만나서 얘기도 하고 그 자료에 있는 데이터들인데 야 크레딧 스위스는 2015년부터 정말 계속 돈을 못 벌었더라고요. 잘.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크레딧 스위스의 리스크는 실적 악화가 근본 원인이었던 거예요. 실적 악화가. 실적 악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SBV 같은 경우에는 어쩌면 그 자산 불일치, 만기 불일치 이슈였다면 악화돼가지고 안 좋아지다가 그래서 ROE 보십시오. 뭐 이건 뭐 진짜 형편없지 않습니까? 마이너스로. 그러네. 이걸 보면 이제 이자와 비이자인데 결국 그 크레딧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비이자 쪽에서의 되게 문제가 심각했던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손실도 막 대규모 반영하고 아케고스 같은 거 그런 것들이 되면서 하여튼 이걸 다 알고 있고 이걸 대선에 반영이 왔다는 거 중요한 거. 그러니까 숨긴 게 아니라. 그렇죠. 다 뭐 이거 어쩔 수 없어요. 다만 어제 뭐 문제된 거는 갑자기 투자하던 사람들이 돈을 더 안 넣는다고 하니 야 이거 진짜 우리가 이번에 느꼈던 거, 야 여기도 혹시 뱅크런이 나면 막 이런 걱정을 했는데 여기서 좀 특수한 상황인 게 알다시피 그 크레딧 스위스는 은행의 스위스라는 이름이 있듯이 스위스의 은행이에요. 그러니까 스위스는 약간 금융에서 ACB의 독립적인 성격이 있거든요. 아니 그리고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스위스는 가장 안전한 은행이라고 그러니까 생각해 왔었죠, 고정관념으로. 그렇죠. 근데 스위스 나라 자체는 여전해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거의 관건은 뭐였냐면 오늘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스위스가 아마 외환 보유고가 1조 달러 가까이, 내가 정확하진 않습니다. 뭐 9,500억 달러인가 뭐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정부가 마음을 먹으면 여기는 그냥 괜찮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미 조치가 나왔죠. 그렇죠. 그렇다면 제가 이제 아까 이제 우리 사회자님이랑 말씀드렸던 게 이게 금융위기로 이런 걸 걱정하잖아요. 아, 여기서 시작했으니까 뭐 지방은행들이 한 4, 50개 망하고 뭐 이제 크레딧 스위스가 망하고 이게 망하면 유럽의 은행들이 망하고 이게 전염돼서 한국의 크레딧 스위스는 굉장히 글로벌 네트워크가 있으니까 관련된 이제 은행이 망하면 제조업도 망하고 뭐 정말 걱정하기 상황이 끝없이 돌아가는데 제가 보기에는 근본적으로 금융의 이슈는 아니에요. 만약에 연쇄적인 금융의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라 사실 걱정되는 건 오늘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위 크레딧 스위스보다는 아까 말했던 소위 SVB 같은 생태계, 벤처 생태계 같은 게 무너지면서 혹시 그쪽이 좀 굉장히 많이 망가지는? 아직은 알 수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들 수 있는 시간은 우리가 지금 봤을 때 당장 금융위로 갈 가능성이 낮다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그건 다음 문제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면. 그걸 미리 땡겨 와가지고 뭐 세상이 망할 것처럼 얘기할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이슈 때문에 금융위기가 온다고 전제하고서 주가가 좀 합리적인 수준에 와 있다면 오히려 또 좋은 기회가 한번 온 것이 아니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고요. 근데 또 데이터를 좀 집계해서 봤을 때 한번 보자고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런 데이터를 자꾸 본 거는 너무나 금융위기 때를 얘기를 많이 하세요 지금. 그렇죠. 왜냐면 그때 충격이었고 그 일이 벌어졌을 때 벌어졌던 상황이 너무 끔찍하니까 이번에도 그러지 않겠냐. 지난 금융위기 때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산에 문제가 생겼다면 문제가 되는데 또 은행이 어쩌면 자본 비율 같은 거 소위
은행이 어떤 총 자본에서 자기 자본이 차지하는 비중 같은 거 보면 금융위 때에 비해서 상당히 양호하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에. 뭐 이게 지금 여기서 뭐 금융위 요때와 비슷하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 않을까요? 또 하나 미국의 연체율이에요. 뭐 미국이 엄청나게 원체가 뭐 터질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물론 어떤 분은 이제부터 시작해서 이게 쭉 올라갈 거라고 또 얘기하세요. 근데 그거는 현재 풀려 있는 유동성을 생각해 본다면 그게 가능성이 매우 낮은. 그러니까 자꾸 이거를 지금 현 시점에 자꾸 대입해서 이렇게 될 때 아마 기회가 올 것이다 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그게 바이 더 딥이냐 아니면 그냥 어떻게 보면 지금 시점은 어떤 적절한 가치에 비해서 가격이 매력적에 와 있는 건가? 쉽게 말해서 주식을 싸졌으면 해야겠다는 생각은 다 동일한데 그렇죠. 싸지는다는 어떤 기준은 데이터를 다룰 수 있어야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뭐 책도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소개해드리려고 온 거니까 이 책에서 저희들이 추구해왔던 데이터는 어떤 순환이란 말이에요. 그 사이클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린 그 연장선에 보더라도 뭐 긴축으로 뭐 높아졌다는데 여전히 뭐 미국 보면은 전혀 이때와 너무 다르잖아요. 이렇게 높은 게 아니라 낮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DSR로 봐도 그렇고 연체율도 그렇고 뭐 이게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뭐 굳이 이거를 보면서 안심시켜 드리려는 게 아니라 너무 과민한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막 두려운 거죠. 저도 놀랬지만 주가가 이제 약간 널뛰기를 했던 것뿐만 아닐까. 그리고 특히 뭐 미국 같은 경우에 현금 자산도 매우 높고 이러니까 인플레가 안 잡혔던 거 아니에요, 솔직히. 그렇죠. 그리고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네. 불과 한 일주일 열흘 전까지만 해도 실적이 뭐 너무 좋다고 그래가지고 금융주들이 주가가 급등을 했었고 한국도 너무 그 이익을 많이 가져가면 안 된다라고 할 정도로 이익이 많이 난 거죠. 그래서 주가가 빠졌던 거잖아요. 그렇죠. 너 배당 못 줘. 막 이렇게 했는데 전형적으로 이제 보여드린 게 이게 뭐 모든 건 변하잖아요. 지금은 이런 수치들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안전하게 보이지만 이게 이제부터 시작이야. 뭐 옛날에 미국 제일 많이들 아마 책을 뒤져보실 내용들이 금융위기 때 이제 뭐 컨트리 와이드부터 해서 뭐 그걸 많이들 얘기하실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맨 처음 말씀드렸지만 근본적으로 이거는 미스매치 문제였지, 그냥 예금의 문제였지 자산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상황에서 그럼 우리가 지금 주식시장을 바라봐야 되는 이유,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이유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런 거예요. 아까 이제 계속 동일한데 미국 하이힐드 스프레드도 뭐 난리 난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렇게 낮아요. 아직은 뭐 올라가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낮은 상태죠. 뭐 6% 정도 넘어가면 고민하기 시작해도 되죠. 이게 만약 이게 막 올라가면 아마 아까 말했던 기업들이 막 망하고 있겠죠. 그렇죠. 그만큼 이제 조달 금리가 높으니까 근데 이자 내기도 감당이 안 되고.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이번에 이제 막 그 PF 부실 나와서 다 망할 줄 알았는데 금리 높게 나오니까 다 소화되잖아요. 모 건설회사채들 10% 넘어가서 발행되니까 그냥 다들 그냥 완판돼 버리잖아요. 이게 다 지금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 뭔가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하다는 느낌이에요. 지금 여전히. 근데 심지어 만약에 이번에 사람들이 별 의미 없다고 하지만 미국이 어떤 긴축 기조가 좀 약간 주춤해지는 시간이 나오잖아요. 그럼 네. 더 뭐죠? 유동성이 더 보강되는 거죠. 지금 어쨌건 이 리만 사태 때 그 나온 백서를 보면은 리만을 부도시키는 게 아니었다. 네. 그게 이제 결론이었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빠르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놀란 게 물론 이번에 이제 정말 놀랬던 거는 어떻게 이틀 만에 파산이 되고 바로 그러니까 저는 이게 왜 이렇게 빨라졌을까? 정보가 서로 빨라졌고, 그러니까 돈 빼는 속도도 빨라졌고, 이 진화하는 속도도 매우 빨랐고, 사실 이 며칠 사이에 나온 조치는 굉장히 파격적이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아니, 우리 아침에 라이브 하는데 네. 바로 뭐라 그랬냐면 네. 파산 여기에 대해서 옐런 장관이 네. 공적 자금 투입 안 해라고 했다라고 딱 얘기를 하는데 네. 바로 10분 후에 또 속보가 나와가지고 맞아요. 전부 예금 지급해주기로 했다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이제 놀란 건 미국이 이걸 그러니까 체력이 되냐가 중요한데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걸 뭐 많은 분들이 이제 금리가 올라갈 때도 연준에 맞서지 말아야 됐던 게 맞듯이 이 정도 정책이 나오는데 막 이거를 본질적으로 이게 뭐 이거는
통제가 안 돼서 금융위기 때 보면은 막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왜 통제가 안 되냐면 위험의 크기가 가늠이 안 됐어요. 파생 상품의 문제였으니까. 그렇죠. 아주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번에는 뭐 채권 가격이 이렇게 금리가 내려가는 순간 약간 부실도 줄어요. 역설적으로. 그렇죠? 너무나 단기 예금, 1년짜리 예금 갖고서 장기채를 투자한 게 문제였고 어쩌면 SBV는 굉장히 문책받아 마땅해요. 왜냐하면 어떻게 그런 무모한 투자를 했냐는 거죠. 그 어마어마하게. 근데 하여튼 그거는 번외로 하고 결국 그래서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게 여기 전에도 제가 한 2달 전인가 와서도 보여드렸던 그림인데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뭐 더 많이 빠져서 트레이딩 PBR로 한 0.7배도 갔었고 이때 깨졌던 적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0.8배 정도가 쉽게 깨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0.9배와 0.8배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자본 총계에 따라서 PBR은 계속 올라갈 거예요. 자본이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2,500이 굉장히 버거웠지만 하반기로 가면 사실 이익이 쌓여 있는 것만 갖고 봐도 그건 자연스럽게 열리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어떻게 했던 거냐? 팍 무너지면서 주가 여기 업데이트 안 해서 그러는데 쭉 한번 내려왔어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걸 기다리는 거죠. 요랬다가 그렇지. 요게 한번 나올 때 요때 사야 된다 얘기를 하겠지만 제가 보기엔 이게 나오려면 뭔가 좀 뭐 정말 그 이때 코로나로 해가지고 세 달이 망하는 줄 알았고 그렇죠. 그땐 진심으로 망하는 줄 알았죠. 네, 다 병 걸려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을 때가 PBR로 0.7배가 잠시 깨졌었어요. 그리고 쉽게 말해서 0.8배 정도가 지난 금융위기 때 빠졌던 정도인데 지금 거기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로 가늠하자는 말씀을 드린 게 이거거든요. 이걸 갖고서 뭐 예를 들어서 ROE가 낮아지니까 PBR은 훨씬 낮아져. ROE 함수니까. 근데 이것도 뭐 사실 이때와 절대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저는 드리고 싶은 요지는 그 바이더 딥의 기준이 요거까지 기다린다기보다 한 요 레벨에서 0.8배에서 0.9배 사이. 저는 그래서 그게 무슨 뭐 0.9배도 8배도 계속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너무나 도망갈 시기가 아니라 이건 사람들이 지금 막 빨리 기회만 되면 빨리 팔고 도망가고 싶어 할 것 같거든요. 그런 그렇죠. 상황이 아니라는 생각이고요. 그랬을 때 이제 제가 이제 항상 강조하는 게 우리 금융시장에서 제일 가늠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이 다음 그림인데요. 달러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렇게 진짜 위기 상황이면 또 우리나라가 위기다. 주식시장이 정말 붕괴되려고 한다. 원화가 엄청 약해지거든요. 그렇죠.